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68세 어머니가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게다가 그들이 준비해둔 곳은 월세 30만 원짜리 누추한 옥탑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비밀스러운 유산과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완벽한 복수의 결말까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연수, 68세입니다. 평생을 남편 내조와 자식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세상 물정이라고는 하나도 몰랐죠. 남편 영배가 모든 걸 다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저 집안일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그날이었어요. 상주였던 아들 현민이 저를 부르더군요. 42살이 된 현민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늘 바빠 보였어요. 며느리 세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39살인 세진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저와는 어색한 관계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민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집을 팔아야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세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세진이 이미 방을 구해뒀다고 하더군요. 그 방이라는 게 월세 30만 원짜리 옥탑방이었습니다. 현민이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충분하다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쫓겨나야 한다니요. 세진이 덧붙였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현민이 사업에서 큰 손해를 봤거든요. 집을 팔아서 빚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진작부터 계획을 세워뒀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산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휩쌌어요. 며칠 후 이사 준비를 하면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있다. 저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었죠. 이사하는 날이 되었어요. 짐을 싸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에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현민과 세진은 이사 트럭이 올 때까지도 차갑게 굴었어요. 마치 저를 골칫덩어리 취급하는 것 같았죠. 30만 원짜리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좁고 낡은 방이었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고 곰팡이 냄새가 났죠. 이런 곳에서 제가 살아야 한다니요. 현민이 말했어요. 어머니, 적응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들이 떠나고 혼자 남겨진 방에서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싶었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요.
원망스러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밤이 되니 더 처참했어요. 침대도 제대로 없어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야 했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서 양동이를 받쳐놔야 했죠. 이런 곳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며칠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됐어요. 음식을 해먹을 형편도 안 되고 겨우 라면으로 연명했죠. 현미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형식적이었어요. 세진은 아예 연락도 안 했고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안 쉬어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도 없었죠.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통장 관리도 현민이 맡아버렸거든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남긴 그 쪽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실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현민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가 남긴 쪽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런데 현민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혼미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했거든요. 세진은 더 냉정했어요. 어머니,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 말이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라니요. 제가 지금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 그들이 알기나 할까요? 옥탑방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건강도 나빠지고 우울감도 심해졌죠. 이런 삶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인생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오랜 친구라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남편이 저에게 남긴 진짜 유산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쪽지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남편이 도대체 어떤 비밀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 신사가 처음 우리 옥탑방 앞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깔끔한 검은 양복에 반듯한 자세, 그리고 온화하면서도 신중한 표정을 하고 계셨죠. 70세쯤 되어 보이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연숙 여사님. 저는 이도형이라고 합니다. 영배 형님의 오랜 친구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친구라니요. 남편은 워낙 과묵한 분이라 친구들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이도형 씨가 계속 말했어요. 영배 형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얼른 방 안으로 모셔드렸어요. 비좁고 초라한 방이라 부끄러웠지만 남편과 관련된 분이니 어쩔 수 없었죠. 이도형 씨가 방 안을 둘러보시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형님이 이런 걸 아셨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아팠어요. 남편이 정말 모르고 돌아가신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가져온 두툼한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영배 형님이 생전에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께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먼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이도형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 다 정말 젊어 보였죠. 그 다음에는 각종 서류들이 나왔어요. 주식 명의 변경 서류라고 적힌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 이름으로 된 주식 명의 변경 서류였거든요. 남편이 언제 이런 걸 준비해뒀을까요? 저는 주식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말이에요. 이도형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형님이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신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재산을 부인 명의로 옮겨두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해두셨죠. 저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이 손수 쓴 유언장이었어요.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재산은 너에게, 하지만 진짜 상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현민이가 감춘 진실을 찾아라.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저는 이도형 씨를 쳐다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도형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민 씨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더 자세히 말해 주셨어요. 영배 형님은 퇴직 후에도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하셨어요. 그리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셨죠. 하지만 그걸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부인께도 비밀로 하셨고요. 왜 그런 중요한 걸 저에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이도형 씨가 답했어요. 형님 말씀으로는 부인이 돈에 대해 걱정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재산을 노릴까봐 걱정하셨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평생을 저와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유언에서는 현민이에 대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도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현민 씨가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현민이가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정말일까요? 사실 저도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현민이의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왜 세진은 여전히 비싼 옷을 입고 다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새 차를 샀을까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이도형 씨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것도 형님이 맡기신 겁니다. 만약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전문적인 조사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변호사이거든요. 그제서야 이도형 씨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남편이 가끔 언급하시던 법대 동창이셨던 거죠. 은퇴한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현역처럼 보이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이렇게 큰 비밀을 가지고 계셨다니요. 그리고 현민이에 대한 의심까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이도형 씨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형님의 마지막 뜻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분이 떠난 후 저는 혼자서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주식 관련 서류들을 보니 정말 놀라운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계셨다니요. 제가 30만 원 월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동안 말이에요. 남편의 유언을 다시 읽어보니 더욱 의미심장했어요. 진짜 상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현민이가 감춘 진실을 찾아라.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도대체 현민이가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현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다녀가셨다고 말했죠. 현민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어떤 분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긴장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대충 말했어요. 그냥 아버지 생전 안부 인사차 오셨다고요. 현민이 안심하는 것 같더군요. 아, 그러셨구나. 어머니, 괜한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많으니까요. 왜 현민이는 제가 남편 친구를 만나는 걸 걱정할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요? 남편의 의심이 맞는 건 아닐까요?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후 이도형 씨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형님이 생전에 현민 씨 회사에 대해 조사를 해보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현민이의 회사 재정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최근에 큰 계약을 따냈다고 하더군요. 그럼 왜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이도형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만약 원하신다면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에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남편의 유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남기셨을 거예요. 저는 이도형 씨에게 조사를 부탁했어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며느리 세진의 행동도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데 꼭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물어보더군요. 특별히 아버님 친구분들은 안 만나시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왜 그들이 남편 친구들을 만나는 걸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혹시 남편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해뒀을까봐 두려운 걸까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이도형 씨가 며칠 후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현민 씨 명의로 된 대출이 여러 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대출의 보증인이 영배 형님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현민이 대출 보증을 서주셨다니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이도형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아마 부인께서 걱정하실까봐 그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 대출금이 사업에 쓰인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거였어요. 고급 아파트 전세금이나 자동차 구입비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현민이가 아버지 명의로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내쫓아서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들이 저를 이렇게 속였다니요. 평생을 위해 살았던 자식이 저를 이용만 하고 버렸다니요. 배신감이 온몸을 휩쌌어요. 이도형 씨가 위로해 주셨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대응할 수 있어요. 형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충분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주식 평가서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남편이 모아둔 재산이 집값보다 훨씬 많았어요. 제가 이 누추한 옥탑방에서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현민이에게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이도형 씨가 조언해 주셨어요.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그분 말이 맞았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었어요. 저는 참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죠. 남편이 왜 이런 비밀을 남겨뒀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식들이 저를 속이고 이용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이도형 씨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형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부인을 생각하셨거든요. 이제 그 뜻을 받들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우면서도 원망스러웠어요. 왜 살아계실 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다면 이런 배신감을 느끼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현민이와 세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온 거죠. 이도형 씨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비밀과 현민이의 배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해지면서 쓰러질 뻔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았죠. 30만 원짜리 월세와 생활비 걱정으로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고 있었거든요. 스트레스가 극심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현민이가 관리하는 통장에서 돈을 빼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그러면 또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래서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민이나 이도형 씨일까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죠.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정연숙 여사님이신가요? 저는 유나예요. 저를 기억하세요?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유나라니, 설마 그 유나일까요? 그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15년 전에 햇빛고아원에 있었던 유나예요. 어머님께서 후원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그 유나가 맞았어요. 15년 전 일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고아원에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유나라는 아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13살이었던 유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조숙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거든요. 유나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이런 곳에 계세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이 누추한 옥탑방에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기가 말이에요. 예전에는 큰 집에서 여유롭게 살았는데요. 유나가 간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후원했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요. 유나는 28살이 되어서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저를 찾았느냐고 물었더니 유나가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우연히 어머님 아드님을 만났어요. 현민 오빠가 어머님이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부를 여쭈러 왔어요. 현민이가 유나에게 저 얘기를 했다니요. 그것도 혼자 산다고만 했지.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유나가 이 옥탑방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어머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편찮은 곳은 없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간호사인 유나 눈에는 다 보였나 봐요. 혈압 좀 재보자고 하면서 유나가 간호사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냈어요. 측정해보니 정말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높으면 위험해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유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못 가고 있다고요. 유나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님이 돈 걱정을 하신다니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는데요. 할 수 없이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현민이와 세진이가 집을 팔아야 한다며 저를 이곳으로 보냈다고요. 유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유나가 말했어요. 그런데 현민 오빠는 병원에서 새 차 자랑을 하던데요. 요즘 사업이 잘 된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어요. 저에게는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면서 새 차를 샀다니요. 유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뭔가 이상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머님은 저에게 은인이세요. 그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날부터 유나가 자주 찾아왔어요. 간병 경험이 많다 보니 제 건강을 꼼꼼히 챙겨줬어요. 약도 가져다 주고 영양제도 챙겨줬죠.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해줬어요. 어느 날 유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물건들 중에 컴퓨터나 USB 같은 건 없으세요? 혹시 중요한 자료가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오래된 노트북이 있다고 말했더니 유나가 한번 살펴봐도 되겠냐고 했어요. 컴퓨터 전문가 친구가 있어서 복구 작업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며칠 후 유나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아버님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현민이에 대한 자세한 조사 자료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USB에는 현민이의 대출 내역, 사업체 재정 상태, 그리고 각종 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걸 다 조사해 두셨다니요. 정말 치밀하셨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현민이가 아버지 명의로 받은 대출이 한 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빌렸더군요. 그리고 그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사고 비싼 차를 샀어요. 유나가 분석해준 자료를 보니 현민이의 사업은 오히려 잘 되고 있었어요.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그럼 왜 집을 팔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아버지 명의로 받은 대출들을 감추기 위해서였어요. 만약 제가 집에 계속 살면서 각종 서류를 보게 되면 들통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멀리 보낸 거였어요. 유나가 말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머님을 이렇게 속이다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평생을 헌신했던 자식이 저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요. 더 놀라운 건 세진의 행동이었어요. 남편 장례식 직후부터 부동산 중개업체에 집 매물 등록을 의뢰했더군요. 미리 계획을 세워뒀던 거였어요. 저를 30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보내는 것도 말이에요. 유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실감했어요. USB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현민이가 회사 동료들에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치매가 시작됐다는 거짓말까지 했더군요.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치매라니요. 저는 멀쩡한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미리 핑계를 만들어둔 거겠죠. 유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진실을 다 아셨잖아요. 가만히 당하고만 계실 건 아니죠.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 따뜻한 말에 힘이 났어요. 그런데 유나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제 일 때문에 젊은 친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게 당연하다고요. 유나의 컴퓨터 친구가 더 자세한 분석을 해줬어요. 현민이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매월 상당한 수입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더 황당한 건 세진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명품 가방, 비싼 화장품, 고급 레스토랑 이용료까지. 저를 30만 원짜리 월세방에 가둬놓고는 자기들은 호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나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도형 씨 생각이 났어요. 이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뭔가 방법을 찾아주실 거예요. 며칠 후 이도형 씨를 만났어요. USB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보여드리니까 표정이 심각해지시더군요. 영배 형님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 정도 증거면 현민 씨를 법정에 세울 수도 있어요. 이도형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현민 씨가 아버지 명의로 받은 대출은 명백한 사기 행위예요. 그리고 부모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도 문제가 되죠.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선 현민 씨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현민이와 직접 대화를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까요? 아니면 더 악랄한 방법으로 나올까요? 걱정이 됐어요. 유나가 용기를 북돋워줬어요. 어머님, 이제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현민 씨도 이제 어머님을 우습게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증거로 이제 진실을 밝혀낼게요. 더 이상 순진한 바보로 살지 않을게요. 당신의 마지막 부탁을 꼭 지킬게요. 유나와 이도형 씨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혼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어요. 현민이와 세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이제 진실을 다 알았으니까요. 한 달이라는 기한이 다가오면서 현민이와 세진의 반응이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처음에는 시간을 달라며 애원하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며 협박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민이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진은 더 악랄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를 부추긴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식으로 이도형 씨와 유나까지 비난했죠. 하지만 그런 험담들이 저에게는 오히려 힘이 됐어요. 그들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인지 더욱 확실해졌거든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탓만 하고 있었어요. 기한이 만료되는 날, 이도형 씨가 법정 제출용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셨어요. 사기죄와 배임죄로 형사고발장을 작성하고 민사소송 준비 서면도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완벽한 준비였어요. 현민이가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가족이 다 망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너는 나를 버릴 때 가족 생각했니? 세진도 와서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심이 아닌 걸 뻔히 알 수 있었거든요. 이도형 씨가 최종 통보를 했어요. 약속하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셨으니 내일 아침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하셨어요. 현민이와 세진이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주신 대로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하늘에서 안심하시겠죠. 다음 날 아침 이도형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곧 수사가 시작될 거라고 하더군요.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거였죠. 이도형 씨가 승소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셨어요. 현민이에게 고발 사실을 통보하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친아들을 감옥에 보내실 거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먼저 친어머니를 버렸잖아. 세진은 더 이상 예의도 지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미쳤다고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파괴하는 거냐고 했죠.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파괴한 건 너희라고 했어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30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유나와 함께 적당한 곳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유나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시골에 작은 집을 구해서 찻집을 여시는 건 어때요? 항상 그런 꿈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가끔 얘기했던 꿈이었어요. 조용한 시골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었죠. 남편은 그때마다 웃으시면서 나중에 해보자고 하셨어요. 경기도 양평의 조용한 마을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작은 한옥을 개조한 집이었는데 찻집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았어요. 마당도 넓고 산과 강이 보이는 전망도 아름다웠죠. 이도형 씨도 좋은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서울에서 멀지도 않고 공기도 좋으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어요. 집을 구입하고 찻집 준비를 하는 동안 재판도 진행됐어요. 첫 번째 공판에서 현민이는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현민이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거액을 편취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를 기만해서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도 추가로 문제가 됐죠. 판결이 나왔어요. 현민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5천만 원과 대출금, 이자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세진은 이혼을 요구하며 현민이를 버렸어요. 남편이 범죄자가 되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였죠. 결국 그들도 서로를 배신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속 시원한 기분도 들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으니까요. 양평의 찻집이 완성됐어요. 유나가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모든 걸 도와줬어요. 정말 예쁘고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졌죠. 이름은 연숙이네 찻집으로 정했어요. 찻집을 열기 전날 밤 이도형 씨가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전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주지 않고 기다렸던 거였어요.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연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진실을 모두 알고 있을 거야. 미안해. 내가 살아있을 때 말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넌 충분히 강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삶을 되찾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찻집 개업 첫날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유나가 SNS로 홍보를 해줬거든요. 조용한 시골 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손님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차가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우리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면 맛있어요. 유나는 주말마다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평일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찻집을 도와주는 거였죠. 정말 고마운 아이였어요. 친딸보다 더 잘해줬거든요. 어느 날 현민이가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현민아, 용서는 했어. 하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너는 내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현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어요. 찻집 운영 6개월 후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근처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젊은 연인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이도형 씨도 가끔 찾아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영배 형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부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을 말이에요. 유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병원에서 승진해서 수간호사가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후원했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68세에 찾은 진짜 자유였어요. 찻집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은 정말 당당해 보여요.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씩씩하게 살 수 있다니 부러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남편의 사진을 찻집 한쪽 벽에 걸어두었어요. 손님들이 물어보면 저는 자랑스럽게 말해요. 제 남편이에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준 분이죠. 어떤 손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 부부는 정말 로맨틱하시네요. 지금도 남편분과 대화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지금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유나가 최근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어요. 착하고 성실한 의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유나가 행복해지는 걸 보는 게 제 기쁨이거든요. 현민이는 가끔 멀리서 찻집을 지켜본다고 유나가 말해줬어요. 하지만 들어오지는 못하겠더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2년이 지난 지금 찻집은 지역의 명소가 됐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를 마시고 힐링을 하고 가요. 저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이도형 씨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부인께서 이렇게 멋지게 사시는 걸 보니 영배 형님도 하늘에서 안심하실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 말에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독립적이에요. 68세에 얻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찻집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요. 오늘은 어떤 손님들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유나가 말해요. 어머님은 정말 강한 분이에요. 이런 시련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사실 수 있다니 존경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해요. 강해진 게 아니라 원래의 제 모습을 찾은 거라고요.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맞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삶을 되찾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진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억압과 배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찾는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